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주식은 상법 개정을 한다고 하고 부동산은 수도권 대출 규제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발표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취임하고서 돈 풀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하고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규제 뉴스가 나오니까 주식도 같이 영향을 받았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유동성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다 해봐야 2천조밖에 안 되는 미국의 기업 하나에도 안 되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부동산 유동성이 막히면은 주식에도 돈이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규제를 하지 않고 주로 대출로 부동산을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달 얼마가 집에 나가느냐를 계산을 하잖아요. 내가 예산이 2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세금으로 100만 원 내고 대출금으로 100만 원을 낸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거의 없으니까 대출금 200만 원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행들이 굉장히 노랗기도 하고 그래서 은행들이 뭔가 이렇게 국유화돼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나라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니까. 제가 일단은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딱히 지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좀 단호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망한다면 망하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기다리면은 또 바뀔 거야. 우리한테 유리하게 바꿔줄 거야. 탈출 기회를 줄 거야. 그리고 어차피 또 말 바뀔 거야. 뭐 문재인 정부 때가 특히 심했었는데 매달 부동산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나왔다 그래서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은 약간 무서운 이미지가 있으니까 좀 단호할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좀 반응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단호하게 하는 거가 오래 가지 않고 그냥 쭉 간다. 무조건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는 쪽이 있고 없는 쪽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부의 사다리를 걷어찼다. 어, 누구나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못 사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면은 진짜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길게 봤었을 때는 저는 별로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단기간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길게 봤을 때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피가 손발이 차가워져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모든 피가 어디로 가냐? 심장과 머리로 갑니다. 자, 손은 그 동상 걸려가지고 심지어는 이게 잘려 나가도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다리도 없어져도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게 되면은 손발도 차지고 이제 힘도 없어지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거는 머리하고 심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진짜 마지막 심장에도 피가 이렇게 더 이상 돌지 않을 때 마지막까진 그래도 뇌에는 심장이 멈춰도 한 길게는 한 1분 정도 뇌는 살아 있다라고 하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인데요. 지방은 소멸되고 있고 서울로 다 집중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서울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계속 스테로이드를 먹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되게 아팠었잖아요. 그때 스테로이드를 맞아가지고 억지로 힘이 있는 척, 네, 이렇게 주사를 맞아가지고 버티고 있었다가 그 주사가 없어지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병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들 서울로 피신오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망해가는 나라에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여기 계속 있다가는 나의 건물 갇히며 집 갇히며 이것이 그냥 깡통이 되겠다.
그러니까 더 깊숙한 데로 들어가게 되면은 깡통이 된 그런 집이나 뭐 폐허가 된 데들도 꽤나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거를 다 처분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서울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은 요 발끝에 손끝에 계속 피가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나라에서는 야 너 손발끝에도 좀 있어라고 하는데 야 지금 기운이 없어서 여기 계속 있으면은 심장이랑 뇌에 피가 안 돌아서 죽어. 일로 가야 돼라고 해서 이쪽으로 계속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서울이고 심장이 경기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남 집을 안 살까요? 대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강남 집을 사는 사람들은 어 뭐 대출 받아서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돈이 있어도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은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는 게 이득이에요. 어, 강남이나 뭐 한남동이나 이런 데는 지금 뭐냐면은 전국에 있는 부자들이 몰려드는 중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다주택도 규제를 하고 있죠. 뭐 1가구만 있어야 되니까 내가 부산에 한 200억 있는 부자예요. 그런데 뭐 일은 부산에서 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뭐 부산에도 집을 가지고 있고 뭐 강남에도 집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1주택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부산 집이랑 강남 집이랑 어디를 1주택을 할 것이냐? 당연히 강남이죠. 네. 그러면 강남에다가 하고 부산에서는 그냥 월세를 살던가 뭐 전세를 살던가 뭐 이런 식의 뭐 전략을 대부분 다 구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서울로 올라와 버리던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출로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애초에 뭐 10억, 15억이 넘어가는 집들은 대출이 안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들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가니까 사람들이 보따리 싸고 서울로 몰려들고 있으니까 서울 사람들은 아직 망해가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네, 돈들이 일로 모이네, 이렇게 되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강남하고 한남 등에 진짜 부자들이 사는 리그는 그냥 두자라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강남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뭐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뭐 사람들이 그런 부의 사다리를 걷어차?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연봉이 7천인 사람이 서울에 집을 산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출을 6억을 예전에 뭐 풀로 땡길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3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대출이 3억 연봉 7천이면 한 3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상환금이 반으로 떨어지잖아요. 뭐 이거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자, 그럼 대충 이 사람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수령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집을 사버리면은 300만 원이 집값 하는 집에 그냥 나가버리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이 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소비를 거의 못 하겠죠. 근데 한 달 상환금이 150만 원으로 줄어들면은 어, 남는 돈이 350만 원이기 때문에 약간은 여유롭게 살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집 사지 말고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와도 살 수 있는 부자들의 리그는 그대로 두고 자꾸만 서민들도 비싼 집을 사가지고 허리띠를 조여매고 모든 돈이 그냥 집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냥 집에 돈 크게 쓰지 말고 내수를 좀 살리자. 그리고 뭐 다른 데 돈을 쓰던지 어떤지 그냥 버는 족족 모두 다 그냥 부동산에만 쏟아 붓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길이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어, 이것 자체도 뭐 크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을 막더라도 풀어난 유동성은 결국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돈을 안 풀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은 막지만 돈은 풀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좋죠. 근데 이렇게가 성공을 못 합니다. 예전에 지역 상품권으로 주고 이거는 뭐 저금하거나 대출하는 돈 안 하고 그냥 쓰는 돈으로만 준 적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유동성 증가로 이어집니다. 네. 이거 메커니즘도 복잡하고 신기하고 막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던 돈이 풀리게 되면 유동성 증가로 이뤄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저는 예전부터 제 채널에서 우리나라는 동남아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산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사냐? 부동산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세금이 너무 거의 뭐 중국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부동산은 너무 특혜가 많고 주식 같은 거에는 굉장히 세금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돈 있으면 무조건 부동산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뭐 그건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자, 우리가 베네수엘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계속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보여요. 뭐 터키도 최근에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뭐 해외에서 봤었을 때는 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내가 그 나라에 있고 그 나라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걸로 빨리 자산을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집을 사야죠, 집을. 안 그러면은 내년에는 집값이 2배, 3배, 4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터키랑 베네수엘라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어쨌든 그래서 물론 미래는 가봐야지 아는 거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양극화는 인정이 될 거고 양극화를 그냥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지방 소멸도 가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뭐 대출을 어떻게 하든 뭐 규제를 어떻게 하든 제가 진짜로 요거를 바꾸려고 하면은 세금을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 요거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20억, 30억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집을 팔아야지 집이 순환이 되고 이것들이 집값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뭐 3프로에서 언더스탠딩에 올라왔었던 김태우 교수님의 얘기를 뭐 한번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도시에서 일을 해야 되는 도시라는 게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 안으로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은퇴한 노인들만 그냥 자기 집을 깔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집값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집값을 정말로 떨어뜨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유세를 부과를 해가지고 이 집을 내가 집도 있지만 소득도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냥 계속 유지를 하지만 집도 있지만 나는 은퇴를 하고 더 이상 소득이 없어. 그러면은 이거를 팔고 이제 좀 더 싼 집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순환이 돼야지 이게 집값이 제대로 되는데 사람들이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은 절대로 못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중국 빼고 다 있는 법인데 절대로 못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요 최근에 있었던 주식의 상승들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유동성 증가의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부가 되면은 유동성이 엄청나게 폭발을 할 거다. 그리고 무슨 뭐 기본소득 같은 것도 준다라고 했으니까 유동성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에 대응하기 위한 그러니까 해지를 위한 상승이지 이거 자체가 무슨 뭐 주식에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물론 주도주가 있으면은 주도주도 가지만 그냥 다 순환매로 그냥 유동성으로 인한 장세였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출 실적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한국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은 5월 한국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를 했고 시장 예측치인 2.7% 하락을 하회하며 3개월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뭐 관세의 영향도 있지만 자동차 부문의 수출이 부진해져서 미국으로의 출하량이 8.1% 급감했다. 이거는 뭐 트럼프 관세 때문에 그렇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요거랑 주식이랑 약간의 시간차가 있다라는 거는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21년도에 주식이 최고점이었는데 실제로 수출의 최고점은 2022년도였잖아요. 요게 이제 주식이 하락을 다 맞은 다음에 요 발표가 났었기 때문에 어쨌든 2022년도에 찍었었던 수출 실적에서 지금은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물론 등락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수출이 증가하고 있었던 나라인데 지금 이게 좀 꺾인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기존의 주도주였던 반도체가 주춤을 하고 뭐 방산이라던가 원전,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이 주도주로 바뀌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의 매출이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가 주춤한데 요 세 개가 이거를 커버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반도체의 수출이 훨씬 더 크고 반도체 자동차가 주춤하게 되면은 이게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침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번에 삼성에서 평택 공장도 뭐 다시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지금은 기업들의 실적 이슈보다는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장세인데, 원래 우리나라는 기업 실적보다는 유동성 장세이긴 했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항상 순환매를 하면서 다 같이 돌아가면서 유동성 장사를 하고, 물론 거기서 주도주들은 훨씬 더 프리미엄을 받기는 하는데 또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죠. 자, 이게 코스피 차트입니다. 자, 물론 이게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랐으니까 야, 우리나라 진짜 세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만약에 내가 2024년 7월 달 요때 이렇게 물려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요거에서 한 10%, 20% 정도 올라온 거죠. 물론 귀신같이 내가 여기를 잡았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뭐 여기 그냥 실력이 그냥 보통 수준이어서 2600 정도에서 잡았다. 그래도 뭐 많이 봐줘서 그냥 20%예요.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24년 7월 요때 고점에 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로 지금 이렇게 올랐죠. 딱 봐도 차트가 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잖아요. 코스피는 지지부진하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나스닥은 원래 하다가 그냥 트럼프 이슈 때문에 깊게 내려왔지만 그냥 원래 가던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글로벌의 주요 사업을 1등을 다 하고 있잖아요. 뭐 AI도 선도하고 있고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선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에 발맞춰 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주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 AI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 원전이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은 AI 반도체가 먼저지, AI가 먼저지, 이 원전이 먼저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하니까 전력이 많이 필요하겠다. 뭐 전력 좋죠. 그런데 뭐 우리나라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묶여 있고, 뭐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에 묶여 있고, 뭐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잖아요. 물론 변동성을 하면 우리나라 주식들을 더 잘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그런 식으로만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예측은 못하지만 앞으로도 코스피, 코스닥이 더 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대통령의 강경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기업들이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해가지고 그럼 대통령에게 눈 감아주고 그러면은 그냥 다시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가 뭐 IPO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야, 또 시장 좋아지니까 또 IPO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그리고 나라에서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한다. 옛날처럼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기업을 망하게 할 정도로 뭐 엄청난 제재를 가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로 하는구나. 진짜로 옛날처럼 양아치 짓 하면은 골로 가는구나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지수가 5천을 가던 만을 가던 이상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었던 마지막 얘기를 하자면, 죽어가는 사람도 마지막에 반짝 힘을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형국을 봤었을 때 지금 절대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돈들, 피들이 다 서울로 몰려오고 있어가지고 지방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 주식이 올라가고 뭐 부동산이 올라가고 해봐야 돈 있는 몇몇 사람들의 잔치가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앞으로 주식으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미 주담대에 물려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주식 부양과 부동산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국민 자산의 80%가 부동산인 나라예요. 결혼하면은 전 재산에다가 연결까지 해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게 그냥 정답처럼 있었던 나라입니다. 물론 아직 이제는 그렇게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래봤자 갈아타기가 안 될 뿐이지 이미 주담대에 다 물려 있어요. 그럼 이걸 부양하는 방법은 대출을 계속 해줘가지고 집값을 계속 올리는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근데 이게 체질 개선이 되려면은 임기 5년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에서 그 사람들이 주담대에 물려 있는 거를 처리하고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데 10년, 2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임기가 5년인데 대통령이 바뀌면 법 바뀐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조건 자기들한테 불리하면은 기다리는 성향이 있어요. 게다가 이건 우리나라에 독재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연임도 안 되고 재선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제가 봤을 땐 노무현 대통령 빼고는 2, 3년 차가 되잖아요. 그럼 일을 안 해요. 네. 자기 인생에서 더 이상 내가 세울 업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보면은 뭐 사실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2년 차, 3년 차부터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데 TV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부동산을 잡아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에 관심이 없고 그냥 밑에서 그냥 알려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통계를 150번인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전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은 나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네. 내가 부동산 값을 잡았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만 그랬나요? 박근혜 대통령도 한 2년쯤부터는 그냥 계속 집에서 드라마 보고 있었잖아요. 다 그래요. 어, 그러니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로 좀 열심히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가 해먹으려고 열심히 마지막까지 열심히 했었고 어쨌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2, 3년 차부터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욕먹었었던 게 2, 3년 차가 됐는데도 대통령이 계속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당에서도 싫어해요. 네. 결국 노무현 정치 얘기하면 좀 그러네. 어쨌든 2, 3년 지나면 대통령이 힘 빠진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어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법이 다시 또 유리하게 바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게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믿어요. 네. 결국엔 살려주겠지. 네. 결국엔 살려줄 거야. 안 그러면 어떡할 건데. 네.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래는 예측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오늘은 부동산하고 주식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짧게 뭐 요약을 하자면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은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 몸에서 피가 머리로 물리듯이 그냥 사람들이 서울로 피신 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강남하고 한남동 뭐 이런 데 집값은 전국에 있는 부자들이 자산 팔아가지고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출 규제로 그쪽은 영향이 없을 것이다. 물론 뭐 그쪽도 하락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서민들이 사는 동네는 집값을 좀 제한을 해서 양극화는 인정을 하자. 뭐 이런 쪽이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살 거냐? 돈을 풀면은 결국에는 그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뭘 사냐? 당연히 부동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왜냐면은 요거 중요한 거 얘기 안 했네요.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집값은 잡아야 되지만 그게 이어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평탄하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폭락을 해요. 폭락을 하면은 또 그거는 또 엄청난 문제거든요. 근데 폭락을 하면은 다시 또 부동산 부양책을 써요.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폭락하면은 부양책을 쓴다라는 거를.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넘어간다. 그리고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물론 방산, 원전, 전력 설비 등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반도체와 자동차가 주춤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세가 조금 이렇게 꺾이는 듯한 느낌들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이 올랐었던 거는 실적보다는 유동성 장세였던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돈을 어마무시하게 풀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건데, 이게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가치의 재고로 하려고 하면은 나라에서 굉장히 강력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법을 어기는 기업한테는 굉장히 뭐 철퇴를 내리는 이런 강력한 거를 보여줘야지 실제로 우리나라가 좀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이나 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면은 부동산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은 우리나라 5천만 국민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돈을 쓰는 사람이 3천만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돈의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부동산의 가치도 떨어지고 어, 뭐 돈의 가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죽어가는 사람도 마지막 반짝 힘을 낼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대통령 바뀌면은 또 바뀌어. 이게 그냥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 반응을 할지, 우리나라가 과연 체질 개선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예,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